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진 대사님의 용쟁 호투 시간입니다. 대사님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문가리가 지난주 주말에 금요일 날 간 G7 회의. 네. 그러니까 이 G라는 거는 뭐 가버먼트입니까? 그룹, 예. 그룹. 예. 그러니까 이 선진국 네. 그러니까 서방 선진국 7개국 회의. 네. 요렇게 이제 해석될 수 있겠는데 네. 한때 이걸 러시아가 공산화 무너지고 난 뒤 꼬드긴다고 넣었다가 G8 G8으로 했다가 네.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 침공하고 이러면서 다시 추방이 되고 G7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자, 그래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일찌감치 들어 있었죠, 이 회의에. 예. 유일한 나라죠. 예. 그래서 지금 이 7개 나라가 네. 뭐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그다음에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예. 캐나다가 어떻게 좀 일찍부터 들어 있었어요. 캐나다 뭐 미국하고 같이 붙은 나라니까 예. 근데 뭐 이념적 시장 경제라든가 자유민주주의 인권 이런 이제 주요 가치들을 공유한 나라니까 뭐 당연히 들어갈 수 있겠다고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뭐 호주는 그 처음에 이걸 만들 때가 한 1975년이었습니다. 예, 그래. 그때는 G7이 아니고 이제 5개국으로 시작했다가 G5.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G7으로 되는데 이거를 지금 최근에 뭐 숫자를 늘려야 된다, 뭐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아마 이유 확대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소위 7개라는 게 소위 말해서 반국계나 끼는 그 주요 선진국들인데 이게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의사결정 과정이 복잡해지고 어떤 뭐랄까 좀 탱저블한 실현 가능한 그런 의제들이 나오질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비슷한 색깔과 그렇죠. 가치를 가진 예. 나라들이 모여서 신속하게 예. 결론을 짓는. 그렇죠. 그런데 효율성 측면에서 7개에서 더 이상 늘어나면 좀 곤란하다 싶은 생각도 있는데 호주 같은 나라는 들어가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예. 예. 공유하는 가치가 공유하는 가치가 비슷하니까. 같으니까요. 근데 러시아는 이거는 뭐 안 되죠. 이거는.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네. G20라고 또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G20 회의를 최근까지도 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G20이라는 회의가 가만히 보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뭐 대륙에 힘께나 쓰는 나라들을 아프리카까지 포함해서 다 집어넣었잖아요. 그 문제는 이제 GDP 규모 큰 나라들 무조건 집어넣자 하다 보니까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도 들어오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공유하는 가치가 없어지다 보니까 그냥 뭐 좋게 이야기하면 춤추는 외교 아니면은 뭐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하나도 결론을 얻지 못하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G20에 들어갔다 이제 뭐 폼 잡는 거죠. 예. 이게 해마다 하자. 네. 그런데 올해 유독 이 G7이 네. 부각된 이유는 작년에 코로나 이후에 열리지 작년에 못하던 못했죠. 다가 올해 이제 열리고 또 바이든이 처음 이제 그동안에 이 트럼프일 때 G7이라는 게 불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 가지로 그죠? 그렇죠. 뭐 동맹들 다 경은시하고 계속 트러블 생겼으니까 작년에 회의를 했어도 코로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아마 트럼프하고 뭐 합의를 이루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이든이 되니까 미국의 이 전통적 이 서방의 가치로 네. 복귀 이 부분 때문에 올해 이제 이랬고, 자, 문은 거기에 정식 멤버가 아니고 그야말로 거기에 참관인, 옵저버 아닙니까? 영어로 그렇죠. 옵저버. 그러면 참관인이라고 하면 의사결정 과정에 못 들어가고 멘트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사인은 당연히 정식 회의에도 못 들어가고.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그 국제 정치를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조폭들의 세계로 표현한 적이 있는데 이 7명이 정식 프로 조폭들이죠. 예. 근데 이제 양아치인데 조폭으로 올라가려도 후보군의 애들을 내나라 좀 부른 겁니다. 중국의 흑사에 회의하는 거 보면 그렇죠. 예. 이제 각 무슨 방 이런 방 책임자들이 오고 이제 방 책임자는 아닌데 이제 이 조금 떠오르는 애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와서 우리 이제 하는 거 봐라. 어길 거는 없다. 뒤에서 그렇죠. 보고 있어라. 뭐 이런 거 근데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고 친 놈 있으면은 조폭으로 인정해 준 대신에 네 손가락 하나 잘라라. 예. 그러고 거기서 이제 그 정종 따라서 마시고 이렇게 뭐 악수하고 이런 거죠. 그런 그건데 뭐 이게 작년에도 초청됐었는데 이제 회의가 무산되니까 안 갔던 거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부분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이 올해 지금 이 G7 회의 의제가 뭐였습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언론에 나온 거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습니다만은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경제 회복, 이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던 이제 그 장기 침체를 회복하자는 그런 노력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코로나 전국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다음에 기후 변화 이건데 여기 보면 정치 의제들이 없죠.
정치애들이 없는데 결국 마지막에 커뮤니케 공동선언의 형식을 빌어서 맨 마지막에 보면 정치 의제들이 확 다 몰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은 확실히 미국이 이번에 첫 바이든 행정부 출범하고 나서 첫 회의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소위 말해서 그 G7의 동맹국들을 완전히 틀어 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이 하고 싶은 메시지는 다 들어가 있는 걸로. 그래서 이거는 바이든이 확실히 화끈한 외교적 승리를 거뒀다고 해도 뭐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럽으로서도 트럼프 시대 때 분명히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국이긴 한데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워낙 이게 뭐 말이나 외모나 실제 구현하는 정책이나 이게 하나도 지금 좀 안정적인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몇 년을 보냈었는데 뭐 아메리카에서 백이라고 하니까 유럽으로서도 바이든이 정상적인 외교 무대에 올라서서 동맹의 가치를 다시 한번 존중하겠다라고 하니까 EU 또 유럽 국가들을 포함해서 G7 회원국들이 이렇게 뭐 환영의 뜻을 표현했죠. 그런 점에서는 뭐 둘 다 윈윈하는 그런 내용이 많았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게 한국을 왜 불렀느냐? 뭐 이건 한국에 어떤 경제적 위상 뭐 이런 거로 봐서는 뭐 초청돼서 이상할 건 없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현재 미국이 지난번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불안한 관계거든요. 얘가 언제 또 사고 칠지 모른다. 기본적으로 친중 종북 국가라는 건 알고 있으면서 그래서 왜 이게 보기 싫은 한국을 자꾸 이런 세계 무대에 끼워주느냐 하는데 의문을 제시한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거에 기본적으로 한미 동맹에 입각해서 기본적인 어떤 그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거든요. 한국과 미국하고. 약간의 정치적 트러블이 있었지만 이런 경우에는 미국이 주한미군도 철수하겠다든가 또는 한국의 인권 문제를 들어서 압박을 가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면 얘들이 점점 더 북한하고 아마 중국으로 기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너가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나쁜 놈들하고 싸우면 안 되고 너가 원래 우리 편인데 조금만 그런 건 있지만 계속 우리 이 마당에서 놀아야 되라고 자꾸 이렇게 인게이지 시키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G7 회의에 이제 굳이 참가해가지고 이렇게 한국을 돋보이게 하게 한 것도 결국 그렇게 이제 그 우리 나발에서 떠나지 말라는 그런 거고 결국 이제 중국과 거리를 어느 정도 두라는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달하는 건데 이 정권은 듣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포석은 아마 다음 대선 이후에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 아닌가. 그래 보는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결국은 이번에 그 문이 가서 네. 상식적으로 보면 G7 회의에서의 반중 아젠다나 북한의 이 핵 비핵화 네. 그리고 대북 제재 아젠다 네. 이런 부분에 자기가 가서 무슨 이 책임 있는 주체로서 의사를 표현할 그런 기회조차 없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지켜보는 것밖에 없죠. 예, 공동 커뮤니케라고 놓은 공동 성명은 그러니까 G7 회의에서 각 나라들이 서명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럼 그거는 이번에 정상들이 모여가 그 짧은 시간에 실제 토론에서 나왔다기보다는 이 앞에 외교장관, 경제장관 회의를 네, 5월 달부터 계속 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다 정리된 내용을 이번에 발표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장관들 만나기 전에 주요 의제에 대해서 이렇게 서면으로 조율을 하죠. 이런 내용을 하겠다. 다만 이제 최종 파인 튜닝 단계에서 이제 단어를 어떻게 쓸 거냐 그런 문제인데 나중에 다루겠습니다만 뭐 한반도 비핵화란 말은 그대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CBID가 아니고 CBIA로 했다가 뭐 그런 정도의 차이지.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장관들이나 실무진이 이제 그 조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만 사실은 이런 회의하기 전에 이미 다 이야기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한 가지 좀 웃기는 거는 국내 언론들이 이게 회의가 진행 중인 와중에도 아마 이게 미국과 또는 다른 G7 국가들, 회원 국가들의 그 중국 문제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한 어떤 온도차가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화끈한 공동 성명 같은 건 나오기 힘들 거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할 것 다 했지 않습니까? 할 말은 다 홍콩 들어갔습니다. 문제, 신장 위구르 문제, 중국의 대만 문제부터 싹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그냥 이걸 만약에 바이든 이런 문구들 못 넣었다면은 자신의 리더십이 도전받는다고 그렇겠죠. 생각하겠죠. 예. 남중국해 문제까지 다 나오고 그렇죠. 북한도 지금 북핵에 대해서 그 뭐 이 CV 이번에는 IA로 IA로 갔더만요. 예, 예, CVIA로 이렇게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대만까지 집어넣기 예, 때문에 대만까지 집어넣고. 대만이 공식적으로 감사 표시를 했더만요. 예. 그리고 대북 제재를 지속해 간다라는 이야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다음에 아마 일본 사람들 영향이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마지막 말비에 이제 올림픽 지지한다는 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납북 문제가 거론됐었거든요. 예, 나쁜 뭐 문제. 다는데 북한 문제에 있어서 일본인의 그렇죠. 문제. 예.
그러니까 이 G7에 들어간 일본은 이런 이제 문구 결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우리는 안 되지만. 예. 자, 그렇게 본다면 일단은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네. 한국 정부가 우리는 서명 안 했다고 말하는 게 서명할 자격도 없었으면서 서명 그걸 핑계 대면 안 가야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까? 가지를 않아요. 아니 그리고 서명에 예. 서명이라는 거는 확대 회의에서도 이런 의제가 논의가 됐는데 예. 확대 회의에서는 서명이 없지. 그냥 그건 이런 없습니다. 의제를 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 예. 하고 뭐 전부 그냥 의사 표시하거나 안 하나 정해놓은 그대로 나가버린 거고. 그래서 확대라는 건 사실 결정된 사항을 갖다 우리하고 공유하겠다. 너희들과 공유하겠다. 그래 알으라고 이런 뜻이죠. 한번 읽어주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또 너무 또 이게 업접을 해가지고 이제 그 왕따 시키면 곤란하니까 이렇게 뭐 우리는 한 팀이다. 예. 그런 식으로 이제 봐주는 거죠. 이제. 근데 거기에 무슨 자기들이 서명을 안 했다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것 자체가 원래 서명할 자격도 없고 서명 그 결정하는 회의에 참가할 자격도 없이 간 사람이 그 좀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 중국이나 한국이 지금 둘이가 좀 비슷하다는 게 이런 외교 사안에 있어 가지고 자기들을 압박하는 이런 메시지라든가 이런 문구들 때문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이거든요. 네. 이게 사실은 좀 촌티나는 겁니다. 그렇죠. 차라리 러시아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든가. 예, 좀 그건 시간이, 아주 그냥 눈만 그렇죠. 껌뻑껌뻑하면서 예. 못 들은 척하는 나라잖아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우리는 뭐 지금 그 외교장관 차관들도 다른 기자회견에서 다 그러더라고요. 뭐 중국과 문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뭐 일국을 갖다가 특정 대상으로 겨냥한 게 아니다. 그럼 우리는 그 서민국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회피하는데 그거는 이 사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예, 유치한 이야기를 알고 있다고. 예. 그래서 이 출국하기 전후 해가지고 이제 국내 언론들을 쭉 봤는데 제가 이제 단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지금 줄타기 외교를 이야기하고 심지어 뭐 미국을 잘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내용 또는 바이스버사 그 반대로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G7 또 미국을 포함한 G7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는 분명히 입장을 정하라는 겁니다. 어느 쪽인지. 그거죠. 예. 그건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국과 줄타기 외교하는 게 마치 한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아주 어떤 높은 섭리의 어떤 그런 걸로 지금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걸 보면은 최근에 뭐 한겨레 뭐 경향 이런 신문대라 말할 것도 없는데 문재인이가 또 무슨 사설을 썼더만요 보니까 프란시스 베이컨의 무슨 4개의 우상 이야기 운운하면서 거기에 뭐 한미 동맹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어떤 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오로지 그 미국 추종적인 동굴 속에 우상. 동굴 속에 우상 남아 있다 그러는데 그럼 지는 그럼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소위 말해서 그나마 합리주의고 인권이고 민주주의라는 그런 가치들을 구현하는 국가들과 같이 지금까지 놀아왔는데 그걸 저버리고 지금 그 완전 몰 가치적인 그런 중국이나 북한 이런 쪽으로 붙겠다는 건 우상을 숭배하는 게 아닌지 그런 점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마치 프란시스 베이컨 떠들면서 이렇게 딱 학술적으로 쓰면은 이게 또 그럴듯하게 보여가지고 이게 또 빠져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일부 또 그 논객들이나 언론 그 논평에 보면은 지금 현재 전 세계 우리처럼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낀 국가들이 많을 거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을 규합해서 협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주권적으로 어떤 국제 정치를 리드하지 못하는 일부 나라들이 미국과 중국에서 싸워서 지금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런 나라들이 몇 나라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소위 말해서 동맹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20몇 나라가 되는데 중국은 동맹이라 해봐야 북한하고 파키스탄 정도입니다. 그럼 우리가 북한하고 파키스탄 이런 나라들로 협력해가지고 세계 정치를 이끌어가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이게 신문에서 조정동급의 신문에서 실어준다는 것도 제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보면은 한겨레 경향 다 마찬가지입니다. YTN. 국제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국제사회는 200개 나라가 있는 지구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 이 국제사회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수개 나라 서유럽과 북미대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과 유럽. 그렇죠. 뭐 그걸 국제사회라고. 호주, 뉴질랜드, 일본 정도 끼워주는 아주 극소수의 한 20개 정도를 국제사회로 하는 거지. 그 아프리카 중근동 그다음에 무슨 동북아 남미 이런 게 그런 국제사회로 인정하지 않거든요. 국제사회라는 걸 자꾸 그냥 막연하게 그 여러 개 어떤 그 유행과 같은 기구를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이번에 자기들이 겨냥한 이 내용의 공동선언에 나오니까 무슨 소규모 그룹 가지고 정치를 하는 시대는 지났다 이런 또 반발을 했었죠. 하지만 어차피 국제사회든 국내 사회든 어차피 소수가 이끌어가는 겁니다. 사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한미일 회담은 뭐 안 됐습니다. 이건 불발됐고 이건 미리 예측한 대로입니다만은
한국과 일본 회담이 불발됐다는 것에서 지나치게 보도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히 좀 원론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정권 들어와서 한일 관계가 이렇게 꼬이게 된 거는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재인이 그 반일을 만들어 가지고 네. 미국이 희망하는 네. 한미일 삼각 안보 동맹을 의도적으로 깨서 네. 중국하고 북한에다가 그 이렇게 자기의 네. 이 뭡니까 이 한미일 삼각 동맹 구도를 깨고 있다라는 걸 과시하려고 칭찬받으려고 그렇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북한 중국에는 아마 그런 식으로 어필해가지고 점수를 따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럼 저 문제는 잘했든 잘못했든 문제가 꼬이게 한 건 한국이란 말입니다. 예. 그러면 실타래를 풀어야 되는 쪽은 한국이거든요. 그런데 국내에 보면 크고 작은 언론들이 전부 일본이 지금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된다고 하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일본이 그 가해자니까 가해자가 먼저 사과해야 되는 그건 언제적 이야기인데 지금 21세기인데 아직도 그런 그 이상한 그게 냉전적 사고가 아니야. 이미 그 이전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사실은 설사 회담을 했다 한들 약식 회담이라는 건데 풀어서 등 하는 건데 그거 뭐 몇 분 이야기 하도 못 하거든요. 이렇게 만나다가 실제 약식 회담을 했다고 한들 무슨 것을 결정적인 돌파가 마련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어떤 의제를 보더라도 한일이 그 합의를 이룰 만한 그런 의제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차라리 괜히 만나가 얼굴을 붉히느니 차라리 그냥 멀리서 하이하고 손짓하고 하는 게 그게 나은 거죠, 그냥. 그래서 이건데 왜 이건 국내 언론들이 이걸 이렇게 많이 다루는가 좀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사실은 한국이 지난번에 문희 미국 갈 때 네. 일본을 자기가 좀 한번 만나게 해주라 네. 하는 식으로 미국에 넌저시 이야기해서 네. 미국이 서가한테 네. 그러면 한미일 끝나고 한미 끝나고 일본이 올 수 있냐 서가 노. 네. 그러면 따로 지금 저 한미일을 이걸 G7 전에 한번 만날래 일본이 네. 노. 네. 그리고 지금 여기에 그 이제 그러면 G7 때 뭐 만나 볼래? 그럼 만나지면 만나고 뭐 안 되면 말고 네, 그렇죠. 뭐 일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한국이 일본을 만나 가지고 동경 올림픽 전에 왜 만나고자 하는 거는 좀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만나서 그렇게 뭔가를 갖다가 일본하고의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미국한테는 일본하고 관계는 내가 정리했으니까 대신 미국은 북한하고 관계에 내 말 들어주라. 그리고 중국 문제를 그렇죠. 우리한테 너무 끌어들이지 말게 해라. 네. 요 이야기를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근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문이 이제는 일하고 만나서 한미일 삼각 구도를 안보 동맹을 다시 복원할 인간이 아니라는 걸 안 되죠. 너무 잘 알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중재하는 미국도 관심이 없는 거고 일본도 이미 한국 정권의 실체를 파악하고 있으니까 이 정권하고는 안 된다고 결론 내리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한다 하더라도 예. 다음 정권이 이제 굳이 뭐 예. 이렇게 무리수를 쓸 필요 없는 데다가 설사 만나서 합의를 했다고 한들 그 1년짜리 계약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별 의미가 없는 건데 여기에 한국 언론들이 너무 많은 어떤 코멘트를 하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일본이 왜 그 민주주의 11일에다가 지금 G7에서 예. 국가를 늘리는 문제 반대하지 예, 않았습니까? 반대하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일본이 졸렬하다라고 평가한 언론이 있긴 있는데 그럼 입장을 바꿔 생각해봅시다. 우리가 G7에 먼저 들었는데 일본이 만약 들어오겠다면 한국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죠. 당연히 반대하죠.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 11인데 한국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아니죠. 지금 지금 현재, 현재 예. 이게 어디 우리는 G7의 정신에 들어가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냥 이걸 만약에 들어가게 하면 한국민 들고 일러야 됩니다. 왜? 네. 지금 2021년 이 시점에 한국 민주주의 국가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민주주의 11이라는 거 이거는 미안해서 이런 데 들어오라 그래도 야 우리는 아직 민주주의 아니니까 안 들어가겠다. 좀 막 사양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 근데 하나 이제 쭉 그간에 이제 문재인 이번에 그 G7 방문해가지고 쭉 언론을 다 봤었는데 몇 개 일부 작용화된 언론 빼고는 대부분은 이 논점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어설픈 줄타기 외교는 안 된다 더 이상. 예. 특히 경제신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99% 이런 논조를 그대로 이제 답습하고 있는데 하나 문제는 이런 어떤 논조의 어떤 언론 기사를 쓰는 매체들이 또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이렇게 극단적인 이런 입장을 그렇게 내고 써야 있거든요. 한국에서 정권을 비판할 자격도 네.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반일은 무조건 해야. 그래서 이거 관련된 문제인데 뭐 일본에서 동해안에 그 뭐 군사훈련 한다고 해군 군사훈련 한다고 그걸 핑계대서 안 했다고 한다. 일본에서 나온 건 아니고 우리 언론 보도에서 나온 게 있거든요. 독도에서 왜 훈련합니까? 저는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일본 어선이 독도 영해 침범한 적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본이 동해에서 군사 훈련을 한다는 자위대가 예. 어떻게든 북한에 대한 중국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가면 되죠.
그다음에 실제 우리 이제 서해안 쪽에 이게 파고드는 게 뭐 중국 순시선이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어선들이 문제가 되는 거는 그쪽에 대해서는 이런 방고도 안 하면서 독도하겠다. 독도 제가 알기로 지난 70년 동안 일본 순시정이나 일본 군함이 우리나라 독도 영해를 침범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일본 인정하고 그래서 있거든요. 일본의 해군 전력이라는 게 지금 현재 미국 다음이기 때문에 일본이 동해에서 영역을 많이 넓혀서 러시아나 중국이 지금 서해는 뭐 지배했고 중국이 동해로까지 진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쪽으로 우리가 몰아가는 쪽으로 적당히 이용을 해야지. 그걸 가지고 무슨 일본에 대해서 지금도 뭐 적국인 것처럼 바라보고 중국과 북한이 무슨 동지국인 것처럼 보는 이 시각 자체가 웃기는 거죠. 그냥 마이너한 언론도 아니고 소위 조중동이나 이런 큰 신문들에서 이번에 한일 회담 불발된 걸 갖다가 이상한 식으로 좀 아젠 인수격으로 좀 해석을 하는데 이거 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상회담을 하려다 하다가 회담 자체가 무산됐다면 문제가 되지만 약식 회담 같은 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서서 그냥 차 한 잔 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큰 의미를 부여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그 G7 주요 결과를 쭉 공동선언 내용을 쭉 보면은 일본부터 얘기해서 이제 보건 문제, 코로나 방역이겠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회복하고 고용 창출, 그다음에 자유 공정 무역, 그다음에 이제 사이버 세계 대응이라는 걸 갖다가 장황하게 설명하면서 표제를 이제 뉴 프론티어라고 달았더라고요. 이게 아마 4차 산업혁명 이런 문제하고 결부된 건데 요거는 말미에는 결국 러시아의 어떤 해킹 문제 뭐 그런 걸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뭐 계속 하는 거고요. 기후변화, 탄소 중립, 그다음에 양성평등 뭐 이 문제가 제기됐었고, 그다음에 7번 마지막 문제가 이제 국제적 책임이라는 테마로 이렇게 나왔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되게 이제 그 중국, 북한 문제가 다 나옵니다. 근데 그거는 워낙 그 테마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으로 돌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그 주제는 사실은 뭐 경제 회복이라든가 코로나 문제, 기후 변화 어떤 이런 데 비정치적인 의제였습니다. 비정치적인 의제였는데 뭐 일단 이런 그 주요 국제적 이슈를 자리매김했다는 데서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게 뭐 구체적인 대처 방안이 나온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게 아마 그 중국의 1대1로에 대항해가지고 더 나은 세계 재건인가요? 뭐 build back better world. 그러니까 B가 세 개라고 B3W. 또 이 요즘 이게 줄임말이 많아서 상당히 괴로운데 또 하나 외워야 될 게 하나 더 탄생한 것 같습니다. B3W를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재건이라는 빌드백이라는 거는 코로나에 대한 재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트럼프가 고립주의로 갔는데 이제 미국이 복귀해서 유럽과 힘을 합친다라는 재건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국이 끌고 가는 이 전통적 민주주의 가치, 서구 세계의 가치를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 전통적 가치를 복원 재건한다. 중국 보이고도 이런 그런 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미국담 상황에 그런 감축적인 단어들을 아마 상당히 모아서 이렇게 만들었던 것 같은데 요 4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거는 이미 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 공중보건, 디지털 기술, 양성평등 이 4분에 대해서 이제 그 소위 말해서 개도국들의 전 세계 인프라의 어떤 수요가 한 40조 된다고 하는데 근데 이게 정말 40조 어떻게 자금을 동원할 수 있을지 바이든은 뭐 이게 은행에서 빌리면 된다고 하는데 그건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지난번에 이제 소장님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중국이 미국하고 유럽이 그간의 어떤 그 20세기 초반부의 외환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체제 문제 이런 걸 갖다가 겪으면서 다른 이제 제3세계주를 돌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시기에 중국이 이제 ODA 사업을 하면서 그 아프리카라든가 중국에 파고들었거든요. 원전이 차관이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데 그게 사실은 지금 이제 상당히 문제가 되었던 게 기존의 EU나 미국이 하는 어떤 그런 어떤 ODA 사업하고 다르게 얘들은 완전 약탈적인 어떤 그 새로운 신식민지 경략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미국의 기존의 원조나 일본의 그 아시아 개발은행이 통한 원조나 이런 부분들은 그 나라에 그냥 주는 건데 이 아이들은 조금은 공짜로 주고 맛배기로. 그럼 진짜 중요한 거는 차관으로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돈을 못 갚으면 그게 이제 항구라든가 이런 것들 각종 시설 자원을 갖다가 이렇게 그래서 이번에 보면 헝가리에 문제가 됐던 것도 결국 헝가리에 2조 원을 들여갖고 푸단 대학 이 부다페스트 캠퍼스를 짓고 나중에 그 헝가리 정부가 갚는다니까 헝가리 고등 교육 예산 1년치하고 똑같아 해서 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아프리카, 동남아 등에 또 남미 등에 이걸 진출하면서 실제로 거기에 남겨두는 거는 똥밖에 없고 사람, 시설, 자재까지 이
아니, 설비까지 중국에서 다 시설 가지고 공사가 있는 것도 현지 고용 안 하고 중국에서 노동자를 데리고 오니까 그러니까 현지 수원공한테는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문제가 이미 10년 전에 아프리카에서 문제가 제기가 됐었어요. 중국이 이제 어디에서 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금 그걸 이제 1대1로 치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B3W 이 구상은 기존에 있던 중국이 말하는 개발 협력 사업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선진국들이 다시 지금 교정하겠다 이 사업을. 그런 거죠. 1대1에서 떠나라. 근데 어느 신문 보니까 1대1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국가들은 좀 난처할 거라고 하는데 1대1로는 이미 파탄이 난 게 1돌로 해가지고 성공한 나라 없습니다. 파키스탄 이미 디폴트 됐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문재인이가 그 초반에 자기 임기 초반에 대사님 거기 왜 계셨습니까? 다 모아가지고 들어오라가 1대1로 사업에 적극 추진하라고. 전 세계 대사들을 다 소집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기억납니다 그때. 그러니까 이게 왜 이걸 중국이 하느냐에 대해서 내가 좀 들은 이야기가 중국 안에 너무나 이 지금 과잉 인프라가 넘쳐났다는 게 중국의 이 장비, 시설, 그다음에 자재가 인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중국에서 그야말로 공급 과잉 현상으로 경제 위기가 올라니까 이거를 세계로 이렇게 전부 내다 밖으로 다 풀도록 해라. 거기에서 이제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1대1로도 나왔다. 그러니까 중국의 이 중국 정부가 결국 그 과다하게 인위적인 이 경기 부양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이 과다 설비가 되고 중국에는 과다 설비 이게 지금 보편화돼 버려가. 남아돈다는 거죠. 장비 시설, 과잉 시설, 그러니까 그거 남는 거를 소화를 안 하면 중국이 붕괴가 되니까 그걸 밖으로 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도. 근데 만약에 이게 소장님이 제가 제3세계 국가라고 할 경우에 아프리카나 중동에 못 사는 나라고 할 경우에 지금 중국하고 그다음에 EU를 포함한 미국,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 지원을 하겠다. 어느 거 받겠습니까? 후자 받죠 당연히. 중국 안 받죠 이러면은. 그래서 이거는 아마 실제 40조 규모가 어떻게 조달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만 이거는 상당히 아마 그 서구 진영에서 야심차게 중국의 챌린지에 대받아치는 이게 아마 결정적인 크로스 카운터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마 상당히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공을 들였던 사업 같고요. 그 다음에 언론에 잘 나지는 않는데 지난번 소장님 말씀하셨죠. 그 글로벌 법인세 최저세율 이번에 15%로 합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언론에서 별로 다루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보면 어찌 보면 소위 말해서 지금 그 코로나 이후에 이제 과거와 같은 어떤 국제적 노동분업 체제를 그대로 100%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서플라이 체인 같은 걸 갖다 다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나치게 이게 각국별로 법인세가 다르고 이러면 또 자본의 이동이 이제 그렇죠. 어떤 나라는 뭐 법인세를 뭐 5% 수준으로 유지한다든지 이러면 이게 지금 일종의 최저세율이라고 하면 최소한 15% 위로 유지해야 된다. 그렇죠. 법인세를 앞다퉈서 경제 이 불황을 핑계로 코로나 경제 위기를 핑계로 낮추지 마라. 그럼 또 헤지펀드가 또 너무 또 전 세계로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세계 경제에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G7은 15% 이상으로 유지하는데 합의를 하자. 근데 이번에 이걸 갖다가 보면 유럽에서 사실 처음에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바이든이 이걸 과감하게 수용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국내 언론에서 꽤 심도 있게 다루던 내용 같은데 저는 이거 합의되기 어려울 거라 봤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일단 합의가 됐다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미 소장님이 이미 방송에서 말씀하셨는데 G7 국가들 10억 회 백신 접종권 제공 구상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뭐 2억 불 냈습니까? 이번에? 2억 불. 지난번에 미국 가가지고 크랩 케이크 그 먹는데 40 넣어서 내고. 세계적으로 밥값 제일 세게 그냥 밥값 반값 잘 내는 사람입니다. 그 이번에 와서 그냥 돈만 뜯기고 왔는데 이게 무슨 외교적 성과인지. 아니 뭐 그렇게 이제 협력 사업에 한국에 들어가서 큰 포션을 차지하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나쁘진 않은데 지금 백신 같은 경우에 지금 한국이 지금 국내도 제대로 못 받고 있는데 이걸 갖다가 국내 돈을 써야 될 돈을 이런 데다 끌려다니니까. 근데 이건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선중 야야 니 와봐라 한국 와봐라. 이게 재미나게 우리 회의하는 데 와서 하면 우리 잘하는 건 봐라 해놓고는 자, 밥값 내라, 돈 내라. 뭐 이게 아마 그 정도 2억 불까지 낸 것 같은데, 뭐 이에 대해서 아무런 국내에서 비판하지 않은 거 보면은 메이저 언론 이야기입니다. 이것도 좀 이상한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그 G7의 이 다음 시간에 다룰 이제 공동성명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 아울러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결국 제 같은 경우는 이걸 어떻게 봤냐면은, 미국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고전적인 서유럽과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했다. 중국을 이제 적으로 규정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기존에 했던 가치 동맹의 가치를 다시 재확인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가 아니었던가. 이게 아마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 따라가지고 해석하는 게 다른데 결국 G7은 민주주의, 인권, 시장 경제 이 3개 모토를 계속 유지하면서 인류 보편적 가치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나가겠다. 이런 것도 추상적인 언어들을 가지고는 곤란하니까 이런 구체적인 사업 같은 거 되면서 다시 한번 그 선진국들의 위상을 제고하는 그런 기회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이제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서 미국의 이제 이게 민주주의 가치 동맹을 제약이라는 거, 이 트럼프 때문에 제약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트럼프가 이걸 미국 다 깨고 미국이 사실상 발을 빼는 양상에서 그렇죠. 유럽이 굉장히 당혹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와서 I'll be back, 우린 돌아왔다. 돌아올 거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니까 트럼프 때도 트럼프는 사실은 이제 동맹의 가치를 경시하긴 했습니다만 대중국 봉쇄 구도를 유지하자고 제안했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별로 안 따랐죠. 예, 그때는 유럽이 중국에 이 뒷거래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보면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가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에 완전히 발을 빼겠다고 발표를 했더만. 지금 유럽 국가 중에 제일 세게 이야기했던데 이탈리아. 예, 이탈리아가 특히 이번에 코로나 유럽에서 제일 빠른 지압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중국이 이탈리아에서 중국에 들어왔다고 덮어씌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밀라노를 중심으로 해서 섬유 패션 이런 공예 산업 등이 중국이 그걸 가서 사들여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 굉장히 깊숙하게 진출해서 중국 사람들이 이탈리아 북부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EU 국가 중에 이탈리아가 제일 중국 자본에 종속돼 있을 건데 그랬었죠. 가장 지금 강한 스탠스를 띄고 나왔거든요. 그거는 한번 좀 되새겨 볼 만한 그런 구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용했고 그 다음에 일본이 지금 올림픽 때문에 궁지에 빠져 있는데 이번에 가서 하긴 하는 모양이죠. 일본이 한 건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차피 관중들은 동원 안 되는 거고 재미는 없을 겁니다. 역사상 뭐 가장 재미없는 대회이긴 한데 이걸 아마 결국엔 IOC가 결정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겁니다. 정말 문제가 된다면 IOC가 이걸 못하게 하겠죠. 근데 지금 IOC하고 일본은 어쨌든 관중이 없어도 해야 된다. 일본 정부는 그렇고 일본 국민들에는 상당히 이거 뭐 보지도 못하고 관중도 안 오는데 이걸 왜 하냐 치아부라 뭐 이런 연서도 많고 그런데 그러니까 선진국 중에 일본이 그나마 보면 정부 시책 같은데 좀 잘 따르는 편인데 최근에 보면 일본 옛날 같지 않습니다. 예, 국민들이 좀 국가 시책 같은 거 제일 딸리기 잘해. 반대도 설치하는 것 같고요. 일단 일본으로서는 상당히 성공한 게 이 문제가 되는 동계올림픽을 G7에서 지지한다 성명을 받아냈거든요. 예, 어쨌든 그렇다면 지지한다는 건 불참국이 없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G7이 다 참가한다면 이제 그거는 뭐 어떤 의미로든 굴러간다라는 올림픽이. 그래서 여기서 조금 상상력을 발휘해 보자면은 만약에 내년 초에 동계올림픽이 북경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중국 관계가 계속 서방과 악화될 경우에 과연 그때 되면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 불참처럼 그런 극단적 사태가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인구 문제를 가지고 중국 올림픽은 아예 제끼자. 왜? 내년 초가 돼도 코로나 사태는 똑같을 건데 일본은 서방이니까 그래도 가주지만은 내년에 중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관중 없이 할 건데 그 뭐 하계보다 비중도 작은 동계올림픽을 굳이 코로나 사태에서 중국에까지 우리가 가야 되겠느냐 이런 이번에 공동 성명에 우한 표련 원천지 다시 조사해야 된다. 기원 조사설 그 규정까지 집어넣었거든요. 예, 그러니까요. 그냥 그 핑계 대고 이 봐라 나중에 그런 증거들이 나오면은 그 핑계 대고 북경 올림픽 불참하겠다. 그 가능성 배제하기 힘듭니다. 저도 그거는 대사님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 예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일부 G7 회의의 주요한 사항들을 논의를 해봤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e